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한 사람 두 분의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김민아 평론가가 요즘에 네. 워낙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 보여요. 지쳐 있는데 네. 그렇지만 시사회가 또 우리 방송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요. 야, 그렇죠. 힘을 내야죠.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좀 힘 좀 내라고 지금 물어본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죠. 곧 힘을 낼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면 뭐 달변이니까 김민아 평론가 얘기가 아마 줄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뭐 정치권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아마 멀미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 지켜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녁 8시쯤에 극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져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화해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당혹스럽다. 예.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오후에 한 3, 4시만 하더라도 참 갈등 봉합이 쉽지 않겠구나. 당대표 사퇴하는 줄 알았어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7시, 8시에 속보가 나오면서 느닷없이 봉합이 됐다. 네. 근데 이게 뭔가 그러면 어떤 명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세 가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명분.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명분을 따집니다. 그다음에 설득. 어떤 의미일까?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과 설득과 이해 프로세스인데 그냥 느닷없이 뭐 30분간 연설 이후에 비공개 회의가 있고 성토장이 되다 싶어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등장했고 두 사람이 팔을 같이 들어올리면서 앞으로 잘해 나가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돌린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 사퇴 압박, 당대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년 보궐선거에 3월 대선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뭐 공천 지분이다. 지분 때문에 마음을.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네. 그런 정치적인 협의나 협상이 이유가 됐다면 지난번 울산, 여수, 순천, 제주, 다시 울산, 부산 큰 뭐고 최근에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이랑 갈등을 빚은 건 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봉합인데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혼란합니다. 뭐 정치는 감정 통제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전까지 싸우다가 또 금방 또 화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 뭐 배 수장님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민아 평론가 이해되셨어요? 뭐 배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을 돌린 것은 이준석 대표가 마음을 돌린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마음 돌린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돌린 것이다. 그렇죠. 어제 상황은 한 6시, 오후 6시가 되기 전까지는 네.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부터 출근길 인사를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네. 그리고 이제 인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예. 그리고 그 인사 논란을 겪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 가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재신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 의원들이 재신임해달라고 하니까 해줬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내 수석부 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보가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추경호 의원이 원내 지도부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의원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맥락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원내 지도부의 재신임과
이런 것들을 요구한 다음에 그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밖에 나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일정 수행하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의원총회장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사퇴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윤석열 후보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사무총장도 네. 우린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모르는 일이라고 할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의 뜻과 반대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윤석열 후보가 그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선출한 대표인데 왜 지금 사퇴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용인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오후 6시쯤 돼서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5시 20분에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가가지고 연설을 막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의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그 연설 진정성 없다.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의견 계속 고수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온다고 하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시점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하고 풀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좀 감지한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다고 하기 시작하고 네. 그게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좀 이 온도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8시에 와가지고 그 우리가 본 그 광경이 연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분명히 6시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사퇴하는 그림이었던 거고 만약에 의원총회장에서 사퇴 결의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 안 하고 버텼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이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이 이준석 끌어내리기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거라고 좀 봅니다. 지도부 자체를 무력화시켰을 것이다. 그 됐을 거라고 네.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준석 리스크를 정리를 안 하면 네. 선대위 개편하고 이렇게 해갖고 새롭게 리셋해갖고 스타트하는 건데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 1월 그렇죠. 내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시간이 너무 짧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고 포용하느냐 아니면 뭐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느냐. 후자로 가다가 갑자기 전자로 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가 좀 보여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측이 충돌할 때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 원로가 버티고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뭐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딱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양측이 그냥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이게 좀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에 직을 던지든 뭐 하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항상 먼저 가가지고 화해 제스처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12월 3일 울산회동하고 이번하고는 좀 차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는 지지층한테 좀 떨어지는 지지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리더십을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보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봉합할 거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까지 당 내외에서 그런 난리법석이 일어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굳이 이제 이해를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자고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고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해지면서 위기 공동 인식을 했다. 네. 더 이상 여기서 파국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 자리를 잃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우려스러운 일이었을 수가 있을 테고 네. 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더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을 경우에는 지지율에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쫓아오고 있고 네. 언제 추월할지 모른다는 추월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도 있고 또 홍준표 의원이 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홍준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를 중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더 이상 파국으로 가서는 두 사람 다 얻을 게 없다. 이 판단이 뭐 결정적이었을 테고 이것이 이준석 대표도 뭐 정치 한 10여 년 했지만 당대표 자리를 어렵게 얻은 자리잖아요. 네. 이걸 잃게 되면 본인으로서도 다시 재기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위기인식이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것이 정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감을 얻어야 되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내놓고 했는데 지금 그 메시지 내용의 핵심이 뭔지는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해요. 네. 왜 이준석은 저럴까 이것만 있고 왜 계속 네. 저렇게 불편한 얘기를 할까만 있고 뭘 요구하는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그거는 국민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 후보하고 내가 한번 겨뤄보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나를 배제하고 견제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를 왜곡해서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전략 전술을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후보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어떤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셈법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체제에서 내가 자꾸 무력화되기 때문에 난 선거운동도 할 어떤 공간도 없고 해서 나는 이 선대위에서 직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한 건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즉 윤석열 후보가 왜 봐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자신을 이제 대접해주지 않고 평가해주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 윤석열 후보가 싫다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긴장 관계가 그래도 유지되면서 뭔가 이 접합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어떤 그런 노력 중에 하나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또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로 삼아서 더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이랑 대립을 했던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 퇴장하게 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표명을 하잖아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끄는 선대본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자기가 주장했던 바와도 맞다는 지점이 있다.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부터는 30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데서 명분을 찾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이제는 복구해야 된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은 정리했는데 이준석 대표까지 그러면 내치면 지지율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한쪽에서 있는데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이 보도된 걸 찾아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최고위에서 인사가 안 되고 그게 논란이 되고 하면서 그때 이제 강경론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뒤에 가서는 김이 좀 빠지는 국면이 왔다는 거죠. 그런 서로의 사정이 이 상황을 만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영장 소장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번 봉합으로 이제 더 이상 갈등 양상은 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또 한 번의 정치 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봉합했다가 또 갈등이 불거지거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라고 보세요? 잠재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공통의 위기인식 그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공동 위기인식을 하는 것 외에도 네. 또 홍준표 의원의 역할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상에 위협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렇죠. 있죠. 윤석열 후보도 위협이지만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건 이준석 대표의 위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일단락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잠복되어 있느냐는 첫 번째 지지율이 또 내려가게 되면 더 내려가면 이건 그러면은 여전히 두 사람의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태도로부터 얼만큼 전환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이준석 대표 그만 관종 역할 그만해라. 왜 자꾸 방송 나가서 줄여라. 예. 방송이 좀 많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사야 엄선된 우리 정통 방송을 통해서 좀 줄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과유불급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아니 방송님도 방송은 조금 줄이시는 게 네. 같이 줄여야지 왜 우리 여기만 나오는 왜 걸로. 물타기를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오늘 참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태도 부분이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후보 단일화되는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생각이 같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잠복돼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해결 가능성의 기미가 보이느냐 갈릴 수 있겠죠. 네.
뭐 이 얘기는 어제부터 계속 쭉 청취자분들이 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롭게 벌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포옹하고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품어 안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연습 문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종의 이제 세대 갈등론에 있어서 젊은 층을 좀 껴안는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SNS에 우리 보통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달랑 7글자 딱 올려놨어요. 이것도 전략입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만 그랬으면은 이게 뭐 어떤 이벤트인가 싶을 텐데 그 전에 쓴 것도 이제 한 줄이었기 때문에 이게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나서 페이스북 메시지도 슬림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긴 글을 주로 거기다 올려왔는데 뭐 엊그제 쓴 거는 이제 뭐 무고죄도 처벌하고 그다음에 성범죄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이 두 개 딱 쓰고 이것도 상당히 여성계나 아니면 그렇죠. 뭐 여성계 아니어도 좀 반발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은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이렇게 간결하게 쓴 것도 쓴 것이지만 이런 형식도 형식이지만 들어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팬덤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준석 대표 팬덤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여성가족부 폐지를 누군가 언급하는 것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리고 그걸 언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다 지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댓글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팬덤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포용이나 이런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청년층의 지지라는 것을 지금 청년층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색깔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동조하는 그 청년들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극약 처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극약 처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배 씨도 그렇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이 페미니스트와 관련한 문제로 엮어가지고 일단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올리면 지지율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여론에?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단 주머니인가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비단 주머니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하면 비단 주머니인가요? 지옥철 타면 비단 주머니인가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주머니가 아니고 주머니조차도 아니에요. 비단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간 유권자층인 M 여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Z 세대도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은 여성이죠. 중도층에는 여성 없습니까? 여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효과적일까? 선대위는 해체됐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야심차게 영입했던 인물 중에는 이수정 교수도 있고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도 전 부위원장이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 영입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다더라도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 지지층들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이걸 이렇게 끌고 간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이것도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배우 연기론에 대해서 발끈했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면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이나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면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그럼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면서 추가로 이게 수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거나 당내에 이 직을 갖고 있는 이른바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거나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거나 뭐 이랬던 거잖아요. 이른바 폰성열 사건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모여있는 이제 청년 보좌역들이 청년 보좌역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 각 부처에다 청년들이 직접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네. 선대위부터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뽑게 한 사람들이에요. 청년 보좌역들이. 네. 근데 그 청년 보좌역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다 하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십상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이게 결국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쓴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지만 이 그림을 계속 안고 가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뭐 사퇴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잖아요. 네. 이게 내부 단속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쓰는 게 저는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그 일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서 당에 결합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배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M여중 더 큰 어떤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한 그런 수는 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도 뭐 자기 지지층을 조금 지금은 더 끌어들여서 지지율을 좀 올리는 게 급선무였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딱 분석해 주셨어요.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77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의미는 남녀 갈등 조장이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이디 K7236632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단문이 효과 있어요. 오히려 더 강렬한 느낌을 받게 해주잖아요. 해석의 의지를 좀 없애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804님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낸 실전 문제일 겁니다. 연습 문제 다음은 실전이니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경쟁 상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20대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부지런히 쫓아오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걸 그러면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며 아무런 설명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메시지에 대해서 30대 40대 여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의견이시니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 여론조사 하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금요일 이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여론조사 이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2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5%,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은 이제 15%였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인 것이고 여기에 더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윤석열 후보와의 사이에 격차를 10%포인트 정도 차이까지 지금 벌린 상태인데 네.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 거고요. 윤석열 후보에서 이 이전 조사 대비 빠진 지지율만큼 안철수 후보가 지금 상승한 모습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우선 지지율이 빠지는 것 단시간 내에 좀 지지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여론이 더 부각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동안 꾸준히 정권교체 여론은 모든 조사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권 유지나 재창출보다는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문 정서와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조윤 갈등, 추윤 갈등 그게 사실은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반사체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그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야 돼. 이게 26년여간이나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맹활약을 했던 홍준표 후보를 꺾는 결정적 배경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런데 왜 정권 교체 여론에 오롯이 올라타는 어부바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 사람 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나 또는 이준석 대표하고 어하둥둥하는 것 이전에 먼저 여성 유권자층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풀어야 되는 건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네. 왜 김건희 리스크 해명을 하는데 더 공을 들이지 않죠? 얼마 전에 메시지를 처벌는 기간에 뭐 안 나오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긴급 그러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요양을 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걸 유권자들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가장 빨리 끌어올리는 것은 가장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정권교체 여론을 부각시키고 올라타는데 사람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죠.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하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올 건가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정말 위원장님 제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로 할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리스크를 털어야 되는 부분도 그럼요. 있고,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외부에서 입김이 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발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결국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처럼 보이는 거는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리더십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선대위를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돼가지고 왜 수습이 안 되느냐에 대한 게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 이제부터 이제 그런 극복이 되는 거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내세웠던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가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 배우자 그리고 또는 측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남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비춰졌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배우자 문제는 이제 좀 뒤로 밀어넣고 네네.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배우자 문제가 지금 추가적인 의혹적이나 이런 게 없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예.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태도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그 선대위를 이제 해체한다는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기자회견문에서는 배우자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이 엄정한 기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질의응답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가 아프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될 것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를 해줘도 안심하지 않는다 나오지 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내실이 없다라는 평가 이 세 번째로 내실이 없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제 꺼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3프로 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견해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정작 윤석열 후보는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내실을 어떻게 채운 것을 보여줄 것이냐를 이제 그게 관건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게 될 것이냐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해소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뭐 사실은 그 리스크는 금방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도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하고 지하철 9호선 탑승을 네. 직접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엔 토론을 좀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토론 세 번도 부족하다. 토론 더 나갈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향 추세였는데 네. 멈추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를 좀 줄이고 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고 좀 벌려놓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종의 수도권 민심을 흔드는 작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고 또 유력 대선 후보죠. 예.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죠. 지지율이 내려갔던 것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지지율을 이제 더 끌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공동의 위기 인식이 이준석 대표와 다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현장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지옥철 또 여의도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큰 이슈들을 제거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이슈들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토론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도 조금 더 견인될 수 있고 또 중도층도 견인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또 공약도 보면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저렇게 긴급 또 변화된 행동을 하는 건 도움이 될 텐데 크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리스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거든요. 지지율에 부담이 되는. 두 번째는 윤석열 브랜드의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문 정서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지율 상승세 추세에 있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바가 거든요. 앞으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벌써부터 단일화, 뭐 KBS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만날 수는 있다. 이전에는 뭐 단일화 절대 없다고 펄쩍 떴었는데 좀 태도가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추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움직일까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단일화 가능성을 양쪽 다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겠지. 열어놓긴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얘기가 오면 뭐 한번 뭐 응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뭐 만나볼 수는 있다잖아요. 그래서 단일화에 이제 좀 합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도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지금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느 시점에는 뭐 도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서로 단일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지를 않는 게 서로에게는 이제 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 지지층에서도 그렇죠. 아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 네. 갈아탈 준비를 하자 뭐 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지지율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만약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류로 간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이 영역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지금 보수 정치에 이제 마치 옵션처럼 비춰지는 상황하고 멀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더 단일화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단일화라는 이런 큰 틀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마지막에 가서는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서는 결국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얘기는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저는 이런 형태의 단일화, 그러니까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양보해 줘야 된다라는 단일화가 아니라 네. 둘 중에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잘해가지고 뭐 승부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가려보자라는 식의 단일화는 지금 상황에서 합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여러 차례 단일화 시도했다가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고, 뭐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사실은 뭐 본인은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어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단일화를 아마 강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진행자가 지적하신 그대로로 봅니다. 이번이 이제 2012년에도 단일화 될 뻔하다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치적 미숙함이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안보 이슈에 상당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2012년에도 NLL 이슈가 나오니까 그 당시 2012년 10월 3일경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씩 하락해서 11월 23일경에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고 안철수 후보는 대선 가도에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되죠. 근데 이번 대선에는 안보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견인하는 지지율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경쟁했을 때 안 후보가 그다지 불리할 게 없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도 반사체 지지율이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4, 5%든 지금 이제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갔지만 안 후보는 조금이라도 자기 지지율이 있어요. 예. 10년 동안 끌고 왔던 중도 학생 20대, 또 이 중도 보수,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PK의 지지율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정권 교체 여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다. 네. 한 20%대 언저리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한 40% 내외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단일화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윤석열이야? 안철수야? 아니야. 우리에겐 정권 교체야.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좋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됐을 때 일단 안철수 후보를 보면 일단은 가족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단일 후보 가능성이 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가면은 네. 서로 걸어야 될 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제 딜이 좀 어렵지 지분도 않을까라고 있고, 보는 게 공천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국민의힘은 지금 어쨌든 자기들이 사실은 이 대선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을 끌어와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중간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 후보직을 양보해야 된다.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조건에 네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이 유례 없는 높은 지지율을 어쨌든 얻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단일화 여행에서 혹시라도 이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가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또 정치적 도전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 거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하면은 당신들은 다 정말 역적이다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최종적으로 이르는 것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갑자기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김한길 전 대표가 들어가 있는 거 왜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단일화 국면에서도 이후에 정계 개편에서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더군요.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과연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친할까?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죠. 뭐 알지 모르겠어요. 못하잖아요. 네. 예, 뭐 그거는 이해 관계이니까 이익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셋은 단일화- 친할까요? 네. 이 세 아니 사람은 왜 갑자기 그래요? 나 친한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이거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친한지 안 친한지? 아니 우리는 너무 친하잖아요. 이거 사막이잖아요. 말입니다. 친한지 안 친한지를 확인하자는 답변에 우리 네. 세 사람은 알겠습니다. 삼겹살 아니에요? 네. 여기 다 본질이 알겠습니다. 있네요. 네. 한 번 더 밥 먹어야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지금 뭐 아까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사실 이번 대선은 40% 넘어가는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많이 관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의 고비를 지금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 뭐 서학행 공약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시는지 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두 분이 한 30초씩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어차피 이번 대선은 큰 폭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걸 티끌 모아 태산인 대선이 이번 대선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리스크도 선거 막판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 어떤 후보든 간에 이번 대선은 M재중이 중요하니까 작은 거 손에 잡히는 그 손에 실질적인 잡히는 거. 예,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예, 김민하 평론가. 저도 조금씩 야금야금해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40%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구도에서 보면은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와 실언을 줄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던지기 때문에 네. 그중에 반드시 실수와 실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네.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김정원 님이 세 분 깐부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 완전 주셨고요. 깐부죠. 4936님께서 세 분 친한 거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사자 동맹이 네, 돼요. 우리가 나중에 확인, 인증 한번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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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